네,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누구의 얘기냐?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현 당대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준석 대표도 오늘 보도에 따르자면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자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의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 일정 조율 뒤에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다라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는 검찰에서 출석 통보, 이제 여당 대표는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다 받으신 상황이고요. 세 번째 가처분 신청, 이건 지금 전국일을 저지하기 위한 3차 가처분 신청인데 지금 뭐 이제 가처분으로 사실상 이걸 가처분 정치라고 어떤 언론은 표현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오 소장님? 뭐 피곤하긴 하죠. 네, 몇 번째까지 갈지 굉장히 이렇게 뭐 기대한다기보다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전국위회의가 정당성이 없다라는 가처분 신청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뭐 첫 번째 인용이 된 사실상 인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당성이 없다라는 가처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그 14일 날 심리를 하기로 한 건데 사실상 비대위는 그 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그 사이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다. 억지 신청이다? 네, 억지 신청이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 회의를 열겠다는데 그 회의가 정당성이 있건 없건 논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가처분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 정도로 보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차 교수님은요? 그 일종의 관성의 법칙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반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법원의 그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은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그러면 법원의 논리대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당문 당규를 바꾸는데 선출직 그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만 남고 4명이 사퇴한 거는 그건 비상 상황이다. 요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전국위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한 식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주먹이 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법률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마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하신 모한루퍼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왜 법원이 정당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소극주의를 해야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부분을 정치 사법화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치로 안 푸니까. 정치로 안 풀고 정치로 풀으라고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당문 바꿔갖고 또 법으로 만드니까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도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 상황 자체를 계속적으로 자초하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그게 사실은 뭐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이네요. 네, 얼마 전에도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 안타깝다라는 뭐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처분 신청으로만 개인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리고 3차에서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뭐 또 회의를 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무튼 눈에 가시가 등장하면 또 가처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뭐 의견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준일 교수님. 지치고요, 피곤하고요. 어제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지금 당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측근이 그 천하람 변호사 아닙니까? 네네네. 천하람 변호사가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갖고 7번까지도 할 수 있다. 7번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당의 선임 변호사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가장 센 선임 변호사로 대응하겠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정당 내부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그 정치가 아니라 예. 이런 그 율사 출신들, 그 권성동 직무대행도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이렇게 해서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 아주 해괴한 정치로 변질이 됐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인들의 정치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정치로 바뀌어 나가고 법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여지는 매우 이상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건 뭐 여야 막론하고 네. 다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뭐 정리가 되긴 되겠지만 누가 죽든지 죽겠지만 요 전체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정치의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황이 마무리가 돼야 뭐 정치로 회복할 텐데. 어쨌든 그건 정치인들이 정치의 회복을 통해서 뭐 내부적으로 모여서 좀 다시 논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일시적으로 지금 뭐 승리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나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싫지만 네. 이준석 당대표도 싫게 되는 국민 밉상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때론 죽을 때 죽어주고 또 살 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진짜 정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의 회복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는 같고 또 정치는 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무튼 국민 밉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언행을 좀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또 추가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윤리가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추가 징계를 하라고 이 요구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당원 품위 유지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 대표에게 추가 경고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데 문제는 추가 징계를 한다는 그 자체가요. 당원권 정지 플러스 알파로 갈 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탈당 권유 더 나가서는 제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당에서 축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과 또 이준계로 통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도 그럼 이 정권을 그대로 상당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가갖고는 저는 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0.73% 아주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준석 당시 대표의 역할도 상당히 컸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아니었으면 한 10% 차이로 이겼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주장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서도 제가 정치를 풀어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당내에서도 그런 그 나름대로 이 지금 해법을 내놓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당의 중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즉각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바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고 이 사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분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해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좁히는 노력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아니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발로 차서 쫓아내버리는 식으로 속은 아주 시원하고 좋겠지만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정치적 국가는 아주 엄청나게 클 거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상황도 저 나름대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들을 지금 중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재선들이 워낙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김준혁 교수님의 정치 회복 그리고 차재원 교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정치적 타협의 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 초재선들은 뭐 요즘에 아주 뭐랄까 이게 어제도 이 표현 썼다가 좀 혼나긴 했는데 이른바 돌격부대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으면 당의 중진들이 말이에요, 오 소장님도 정당 활동 하시니까 중진들이 뭔가 나서서 이쪽도 설득해보고 저쪽도 설득해서 자리도 좀 마련해야 이게 바로 정치 회복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에는 그런 중진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중진들은 지금 정말 애쓰고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더 애써야죠. 선배들이 뭐 하는 거야? 더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하기에는 대통령의 심지가 너무 굳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하기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28일 날 윤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렇게 저도 이제 당 활동을 하다 보면 윤리위나 혹은 뭐 당기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기구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의총 결과를 존중한다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러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용히 열고 징계를 하는데 네. 거의 뭐 의총이나 혹은 당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네. 이렇게 산하기구처럼 활동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불보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28일 날 열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열어라. 네. 긴급한 일이면 긴급하게 잡아서 아싸라게 빨리 징계를 아싸라게. 하고, 네, 빨리 징계를 하고, 예. 그 뒤에 그 어떤 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28일까지 질질질 뭐하러 끄냐. 예. 네, 그런 생각이 28일 들었습니다. 될 때까지 뭐 우리는 그 결론을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네, 저희도 빨리 합시다. 피곤하십니까? 사실 세 분 아니, 다 근데 얘기 지겨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 국민의 윤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디테일한 부분 하나만 딱 짚으면 네. 지금 그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양희 네. 위원장의 임기가 10월 중순이에요. 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 위원장이 물론 아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예. 누군가 그럼 대표가 임명을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근한 다툼이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지금 윤리위원장의 옥새. 그런 자격 예. 이 부분 갖고도 또 가처분이 가고 뭐 아. 법률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진짜로.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공식 기구 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권한 지위를 얻어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 만들고 비대위원장이 그럼 저도 이양희 위원장 다시 하시오. 그렇게 할 경우 그럼 이준석 가만히 있겠어요? 또 가처분. 또 가처분 안 돼요. 김진혁 교수님, 그 정치 회복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국민의힘에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설득할 중지는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중진의 입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은?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아까도 뭐 돌격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 간단한 겁니다. 1년 6개월 뒤에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죠. 1년 6개월 뒤에 그 총선에서 공천권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장악하고 휘두를 거라고 다들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 각하 저 열심히 했죠. 저 이번에 공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진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거 먹히지가 않는 거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된다. 본인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가질 거 다 가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냥 크게 아량 베풀어주고 불러가지고 밥 한 먹고 우리 잘 풀자. 너도 앞으로 더 큰 지도자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통큰 지도자의 모습 보여주고 그럼 국민들 지지도 더 올라갈 거고 예, 그럼 예. 본인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전 그렇게 보는데 글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대통령실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기사가 계속 나네요. 장경상 선생님 그리고 전희경 전 의원이신데 이분들 저 정무 수석도 아니고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기사가 왜 이렇게 자주 날까요, 차 교수님? 이번에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뉴스에 화제가 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정무 비서관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 정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책임자인 정무 수석을 갈아야죠. 아, 제 말이요. 그러고 난 뒤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비서관으로 가는 게 순서인 것이지. 예. 이거는 좀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 줄 때 하우 상박의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밑은 두텁게, 위에는 박하게 준다는데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인적 쇄신하는 거 보면 말 그대로 하우 상박이에요. 밑에 사람 두텁게 잘라내고 네. 위에 사람들은 박하게 잘라내는 이게 뭔가 거꾸로 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전희경 전 의원 같은 전희경이 경우는 정무 이비서. 1비서관. 네. 1비서관인데 네, 네. 1비서관은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정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경험 있는 분을 아마 모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에도 홍지만 전 비서관도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할 때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던 셌죠. 셌죠. 네. 그러니까 네. 유라이트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2016년 친박 공천할 때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좀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비례대표 됐다고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네. 대상자들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이 여야가 대치 전국에서 어떠한 이 협치의 모습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예. 대통령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조금 그 이 이비스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비스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전략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장승철 예, 소장도 예. 그런 이야기, 자기 뭐 입당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당뇨 생활 같이 하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던데 네. 상당히 아마 전략가이긴 하지만 과거 이 최경환 전 장관이 이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실세 때 정책 보좌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이 그때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분도 과연 협치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도 좀 살짝 되는 것도 저는 이제 사실입니다. 정무 라인이 그러려고 네. 있는 건 아닌데 뭐 사실은 뭐 장경상 그 선생님은 제가 뭐 잘 몰라서 뭐 장성철 소장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합리적이다 그리고 할 말은 하는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정 활동을 굉장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이런 해결하는 국면에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 소장님은? 뭐 아까 뉴라이트 출신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죠. 네. 태극기 부대 집회에 다니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다라는 예. 발언도 했고 사실 계속 색깔론 하면서 메카시즘 열풍의 앞장선 네. 대표적인 극우 인사거든요. 저는 그냥 충성만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오히려 저는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정무라는 게 이제 뭐 아까 협치, 영수회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상 의사가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정무 라인을 누굴 쓰느냐라는 네. 건데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사정 정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정무비서관 인선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 예. 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평가는 저희가 뭐 저는 이게 비서관들이 기사 나오는 게 일부러 이제 저쪽에서 흘려서 네. 우리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은 안 할게요. 다만 아까 차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지혁 교수님 왜 정무수석은 관두지 않습니까? 이 일에 가장 이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수석이 물러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예, 예. 뭐 논평할 가치도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손상 이카를 하는 것이 우리 그 동양의 고전 정치예요. 윗사람은 좀 덜 갖고 네. 아랫사람한테 더 많이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손상 이카의 정신이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힘과 권력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네. 이것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책임은 아랫사람들한테 지게 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또 수석들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희경 같은 사람이 정무비서관으로 온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여야 협치 이거 물 건너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뭐 내정 단계라고 하는데 빨리 이 문제도 다시 정상적인 인사로 좀 와야 된다. 태극기 부대 출신이 오거나 뉴라이트 출신이 오거나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